남의 고민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주긴 쉬워도 정작 내 고민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남이 한 실수는 커 보이고 또 남이 했던 것들은 다 좋아 보이고 심지어는 떡마저도 남의 것이 커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아니 나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신보다 남들의 것들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사는 것 같아요. 정작 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정작 내 떡은 신경도 쓰지 않고 있고 정작 내 실수는 보지 않고 있는 우리는 너무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보다 나를 보는 우리가 각자가 되는 건 어떨까요? 곰스타 라디오 11번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곰스타 라디오 11번째 녹음을 시작합니다. 원래는 제가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를 3번에 나누어서 녹음을 하고 그 앞부분에 시그널 다음에 책 읽는 내용을 넣은 그 다음에 이제 잡서를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말 많아요. 제가 읽어보다가 약 40분간 녹음하고 포기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직 여유롭지가 못한 것 같아요. 심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3칸이나 있는 것보다 조금 적게 나뉘어져 있는 걸리버 여행기를 해볼까 해요. 걸리버 여행기 여러분 알아요? 걸리버 여행기는 조금 적거든요. 총 12장인가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회에 2장 정도씩 업로드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걸리버 여행기 작가 알고 계시나요? 조너선 스위프트고요. 조너선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에 대해서 걸리버 여행기를 읽어보겠습니다. 걸리버 여행기 1 그리고 2장. 저자 자신과 그 가족에 대해서 소개한다. 최초로 여행을 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한다. 배가 난파당하고 필사적으로 헤엄친다. 릴리프트에 도착하고 포로가 되어 호송된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노팅햄셔에서 기반을 잡으셨는데 나 걸리버는 5 형제 중에서 셋째로 태어났다. 14세 정도면 대학 공부를 시작하는데 아버지는 나를 케임브리지시에 있는 에마뉴엘 대학에 보내주셨고 거기서 나는 3년 동안 공부했다. 그런데 우리 집이 큰 부자는 아니라서 보내주는 돈은 적었고 들어가는 돈은 많아 학교를 그만두고는 런던의 유명한 의사인 제임스 베이츠 씨 밑에서 실습생으로 들어가서 4년을 보냈다. 그동안에 아버지는 돈을 조금씩 보내주셨는데 내가 언젠가는 해외로 나가야 하는 운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돈을 선박항해와 관련된 것을 배우는 데 썼다. 베이츠 씨 밑에서 나온 뒤로는 고향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아버지와 숙부님 그리고 다른 친척들에게 40파운드를 받았고 해마다 30파운드씩 보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유명한 의학대학이 있는 네덜란드의 라이덴으로 갔다. 거기에서 2년 7개월 동안 의학을 공부했다. 그것이 뱃사람으로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에서 돌아온 다음에 옛 스승인 제임스 베이츠 씨의 추천으로 스웰로호의 선상의 의사가 되었다. 그 배의 선장은 에이브러햄 파넬이었고 그 배에서 3년 반 동안 지내면서 동부지중해와 연안 지방을 왕래했다. 돌아온 후에는 런던에 정착하기로 마음먹었는데 베이츠 씨는 내가 자립할 수 있도록 손님들을 소개해 주었다. 먼저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인 올드주리에 집을 마련했다. 그리고 그 의사의 권유로 독신 생활을 청산하게 되었는데 뉴게이트가에서 양말 가게를 하는 에드먼드 버튼 씨의 둘째 딸 메리 버튼과 결혼했다. 아내는 결혼 시에 지참금으로 400파운드를 갖고 왔다. 그런데 2년 후에 나의 스승 베이츠 씨는 세상을 하직했고 나는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의사 일이 점점 어려워져만 갔다. 다른 의사들이 나쁜 관행을 따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아내와 주변 사람들과 상의를 하고 나서는 나는 배를 타기로 작정했다. 6년 동안 2배의 선상 의사를 지내면서 동인도와 그리고 서인도 제도를 여러 번 향했었고 그동안에 돈도 많이 벌었다. 배에는 항상 많은 책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육지에 상륙하면 그곳 사람들의 풍습이나 기질 같은 것을 관찰하는 게 나의 취미였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는데도 흥미가 있었는데 나의 머리가 괜찮아서 그런지 현지인의 말을 쉽게 배우곤 했다. 마지막 항해에서 별로 재미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인지 바다 생활이 실증이 났다. 그래서 가족들이 있는 런던에 머무르기로 작정했는데 올드주리에서 피터레인으로 이사했다가 선원들을 상대로 을사일을 할 생각으로 선원들이 많은 런던의 워핑이라는 동네로 거처를 옮겼다. 그렇지만 수입은 그저 그랬다. 경기가 호전되기를 기다리며 3년이 지났고 앤티로프 호에 얼리엄 프리처드 선장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기에 다시 배를 타게 되었다. 그 배는 남쪽으로 항해할 예정으로 1699년 5월 4일에 영국 서남부 브리스톨에서 출발했다. 처음 얼마 동안은 항해가 아주 순조로웠다. 그 항해에서 일어난 일들을 상세하게 얘기해서 독자들을 지루하게 만들 생각은 없고 다만 우리가 항해하는 도중 거센 폭풍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 남부 반 디메스랜드에 북서부 해역으로 밀려나갔던 사실만 알려주면 충분할 것 같다. 관측 결과 우리가 남이 30도 2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 선원 12명은 과로와 영양실조로 숨졌고 나머지도 아주 허약한 상태에 놓였다. 그 지역에서 여름이 시작될 무렵인 11월 5일에 자욱한 안개 속에서 배에서 100m 정도 되는 지점에 바위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데 바람이 너무 강해서 배가 바람에 밀려 그 바위에 부딪혔고 두 동강이 나고 말았다. 나를 포함해서 선원 6명은 보트를 바다에 내렸고 난파한 배와 바위에서 벗어났다. 15km 정도 노를 저어갔는데 더는 해볼 도리가 없었다. 큰 배에 있을 때부터 이미 기진맥진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잠시 파도의 운명을 맡겼는데 대략 30분 후에 북쪽에서 돌풍이 불어오면서 보트는 뒤집어지고 말았다. 보트에 있던 동료들은 물론이고 바위 위로 피신하거나 배에 남은 선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모두 죽은 것으로 짐작된다. 나로서는 사력을 다해서 헤엄쳐 보았지만 바람과 파도에 이리저리 슬러다녔다. 바닥에 발이 닿는지 자주 뻗어보았지만 헛일이었다. 그런데 기운이 완전히 빠져 더는 몸부림칠 수도 없는 상태에서 발이 바닥에 닿았다. 그리고 그때는 폭풍도 많이 잠잠해져 있었다. 바닥의 경사는 아주 완만해서 1km 반 정도 걸어서야 해안에 다다를 수 있었다. 그때는 저녁 8시 정도라고 짐작되었다. 거기에서 다시 1km를 더 걸어갔는데 집이나 사람들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너무 허약해진 상태에서 보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칠 대로 지치고 날씨도 더웠으며 보트를 타기 전에 본선에서 마신 술 때문에 졸음이 왔다. 그래서 매우 짧고 부드러운 풀밭에 누워서 내가 평생 자보지 못한 단잠에 빠지고 말았다. 아마 9시간 정도 잤을 것이다. 깨어나 보니 막 해가 떠오를 때였다. 그런데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꼼짝을 할 수 없었다. 내 몸은 등을 땅에 대고 누운 상태에서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땅에 단단히 묶였고 길고 수많은 머리카락도 마찬가지로 묶여 있었다. 또한 가느다란 끈 여러 개가 나의 몸통을 묶어 놓았다. 위를 올려다 볼 수밖에 없었는데 곧 해가 뜨거워지기 시작하여 눈도 뜨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사방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지만 하늘밖에 보이지 않았다. 얼마 후에 왼쪽 다리 위에 어떤 생물체가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는데 그것이 가슴까지 올라와 거의 턱까지 닿았다. 시선을 그곳으로 돌려보니 키가 15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물체였는데 분명히 인간의 형색이었다. 손에는 활과 화살을 들었으며 등에는 화살통을 맸다. 그동안에 그와 비슷한 형태의 인간들이 40여 명 정도 더 나의 몸뚱이로 기어 올라왔다. 나는 깜짝 놀라서 크게 소리 질렀고 그 소리에 그들은 모두 겁에 질려서 달아났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중 몇 명은 나의 허리에서 땅으로 떨어져 다치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다시 되돌아왔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은 대담하게도 내 얼굴 전체를 보려고 가까이 와서는 놀라는 표정으로 두 팔을 들고는 해키나 대굴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질렀다. 다른 소인간들도 같은 말을 짓거렸지만 나는 그 소리가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다. 독자들도 짐작하고 있겠지만 그동안 나는 내내 불안한 속에서 누워 있었다. 결박을 풀어보려고 버둥거렸더니 운 좋게도 줄이 몇 개 끊어져서 왼팔을 묶었던 말뚝을 뽑아냈다. 고개를 들어보고는 내가 어떻게 묶여있는지를 알게 되었는데 동시에 엄청난 통증이 몰려왔다. 왼쪽 머리카락을 땅에 묶었던 끈을 느슨하게 해서 머리를 5cm쯤 돌릴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런데 소인간들은 내가 잡으려고 하자 다시 도망가 버렸다. 그리고 아주 날카로운 소리로 돌고 포근악 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순식간에 100여 개나 되는 화살이 발사되면서 바늘처럼 나의 왼손을 찔렀다. 다시 그들은 일제히 화살을 공중으로 날렸는데 그 대부분이 나의 몸에 맞았고 일부는 내 얼굴에 떨어져 나는 즉시 왼손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다.
소나기 같은 화살 공격이 끝나고 내가 통증으로 신음을 하고 몸부림치려니 그들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화살을 발사했다. 그중 몇 명은 창으로 내 옆구리를 찔렀지만 다행히도 가죽 조끼를 입고 있어서 창이 뚫지를 못했다. 가만히 누워있는 편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왼손은 이미 자유로웠고 그대로 밤까지 기다리다 보면 나중에 줄을 풀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 소인간들이 모두 그 정도로 크기가 작다면 그들이 대부대를 이루어서 덤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얼마든지 상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운명의 여신은 나를 예상 밖의 상황으로 몰고 갔다. 내가 가만히 있자 소인간들도 활쏘기를 중단했다. 시끄러운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의 머리 오른쪽에서 4미터 정도 떨어져서 소인간들이 무슨 공사를 하는 듯한 소리가 1시간 이상 들려왔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보니 땅에서 50cm 정도 높이로 소인간들이 서너 명이 올라갈 수 있는 탑이 섰고 거기에도 사다리 두세 개가 걸쳐 놓아졌다. 거기에 신분을 보아 높은 사람이 올라가서 나에게 장황한 연설을 했는데 나는 그 말을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들은 연설을 하기 전에 랑그로 데울산이라고 3번 외쳤다. 이 말과 먼저의 말들은 그 후에도 몇 번 들렸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나중에 알게 되었다. 독자들에겐 나중에 알려주도록 하겠다. 그러자 소인간들 50여 명 정도가 나의 왼쪽 머리카락을 묶었던 줄을 잘랐고 그래서 나는 이제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연설하는 사람 쪽을 잘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중년의 남자인데 그의 옆에 있는 다른 3사람보다 키가 컸다. 그중 한 사람은 그의 옷자락을 붙들고 있었는데 키가 나의 가운데 손가락보다 약간 커 보였다. 나머지 2사람은 연설하는 사람의 양옆에 서 있었다. 연설하는 사람은 연변이 좋았다. 말투가 협박조였지만 무슨 약속을 하는 것 같았고 동정심도 있어 보였으며 인자한 모습도 엿보였다. 나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몇 마디 대답을 하고선 아주 순종적인 모습으로 마치 태양이 나의 증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태양을 바라보면서 왼손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음식을 먹은 지 한참이나 지나서 배가 무척 고팠기 때문에 무언가 먹고 싶다는 뜻으로 손가락을 자주 입에 갖다 대면서 배고파서 참지 못하겠다는 신용을 했다. 그 허고는 내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알아챘다. 그가 탑에서 내려가서 내 옆구리에 사다리를 여러 개를 놓으라고 지시했고 그러자 소인간들 100명 이상이 음식이 가득 찬 바구니를 메고는 그 사다리로 올라와서 내 입 쪽으로 걸어왔다. 그 음식은 그 나라 황제가 나의 이야기를 듣고 마련하라고 해서 나 있는 곳으로 보내온 것이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고기가 있었지만 무슨 고기 맛인지 알 수 없었다. 양의 어깨살이나 다리살, 허리살로 짐작되는 것이 있었는데 잘 요리되었지만 그 크기는 종달새 날개보다도 작았다. 그들은 부지런히 음식을 공급해주면서 나의 식사량의 놀라운 탐성을 끊임없이 터뜨렸다. 다음에 나는 마실 것을 달라는 표시를 했다. 그들은 내가 먹는 것으로 봐서 어지간한 양으로는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제일 큰 술통 하나를 솜씨 좋게 줄에 매달아 올려서 내 손 있는 곳으로 굴려보냈고 다음에 그 뚜껑을 부쉈는데 그런 것으로 보아 그들이 아주 영리한 종족인 것 같았다. 나는 한 통을 한 모금에 마셔버렸는데 그도 그럴 것이 한 홉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이다. 부르고뉴산의 포도주 맛이 났는데 그보다 더 맛은 있었다. 내가 대번에 마셔버리자 그들은 다시 한 통을 갖다 주었다. 그것도 한 번에 마셔버리고 더 달라는 신용을 했지만 더 줄 것이 없는 모양이었다. 내가 그처럼 놀랍게 먹어댔더니 그들은 내 가슴 위에서 즐거운 듯이 춤을 추면서 처음에 말했던 해키나 대굴 이란 말을 되풀이해서 외쳤다. 그들은 나에게 그 술통 두 개를 아래로 던지라고 손짓을 했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밑에 있던 사람들에게 보락, 미볼라라고 외치면서 비키라는 경고를 했다. 내가 술통을 공중으로 던졌더니 그들에게서 일제히 해키나 대굴이라는 함성이 터져 나왔다. 그들은 내 몸 위를 이리저리 지나다닐 때에는 그때 나는 내 손에 닿는 40~50명을 잡아서 땅바닥으로 던져버리는 충동을 자주 느꼈다는 걸 고백해야겠다. 그렇지만 내가 그들에게서 당했던 그 고통이 떠올랐고 잘못하면 그것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그리고 점잖게 굴겠다고 약속까지 한 터라 그런 생각은 버렸다. 더군다나 내가 음식을 그렇게 얻어먹었으니 이제 그들에게 빚을 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담 속에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한 손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고 엄청나게 큰 존재인 나에게 겁을 먹지 않고 내 몸에 기어 올라와서 걸어다녔기 때문이다. 내게 더 음식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알자 얼마 있다가 황제에게서 파견된 고관이 나타났다. 그는 수행원 12명과 함께 내 오른발의 가장 낮은 곳에 올라와서는 나의 얼굴이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황제의 도장이 찍힌 신임장을 꺼내 내 눈에 바짝 갖다 대더니 결단성 있는 어조로 약 10분 동안 연설했다.
그러는 동안에 자주 전방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는데 후회 안 일이지만 그쪽으로 약 800m 거리의 나라가 수도가 있는데 황제와 대신들과의 회의에서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기로 했던 것이다. 나는 몇 마디 답변을 했지만 헛일이었다. 그래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손을 다른 하나의 손에 갖다 대고 다음에는 몸통과 머리에 대고서는 나를 풀어달라는 신용을 해보았다. 그는 나의 의도를 알아차린 듯했다. 고개를 옆으로 흔들면서 안 된다는 표시를 했다. 그러고는 내가 포로로서 호송되어야 한다는 뜻을 손짓을 해가면서 나타내 보였다. 그리고 또 다른 몸짓으로 나에게 충분히 음식을 줄 것이며 잘 대접하겠다는 표시를 했다. 그래서 나는 내 몸의 결박을 끊어버릴까 생각했지만 몸에 박힌 화살의 아픔을 느꼈고 온몸에 상처가 생기고 화살이 그대로 박혀있는 걸 알고 있었으며 또 이제 적의 수가 많아졌다는 점을 떠올리고는 나를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자 그 허구와 수행원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물러갔다. 이어서 사방에서 페플롬 셀란이라는 고함 소리가 났고 소행관들이 나의 왼편에서 줄을 늦추어주는 것을 느껴줄 수 있었다. 이제 나는 오른쪽으로 돌아 누울 수 있었고 소변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소변을 보자 그 양이 많은 것에 소행관들이 크게 놀라워했고 소변에 물살을 피하려고 좌우로 흩어졌다. 그러기 전에 그들은 나의 얼굴과 손의 상처에 향기로운 연고를 발라주어서 그리고 잠시 후 화살의 아픔이 사라졌다. 이제 몸이 조금 편해지고 그들이 준 음식과 술로 인해서 졸음이 왔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때 8시간을 잔 모양이다. 그건 다행했다. 의사들이 황제의 명령으로 술통에 수면제를 타놓았던 것이다. 내가 그 나라에 도착하여 누워 잠들어 있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자마자 황제는 그 소식을 급보로 들었고 비상회의를 소집하여 우선 나를 묵게 하고 나에게 충분한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고 나를 그 나라의 수도로 운반할 기구를 준비하도록 했다. 그러한 결정은 아주 대담하고 위험하며 유럽의 어느 나라 왕이든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주 현명하고 관대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들이 내가 잠든 사이에 창과 화살로 나를 죽이려고 했다면 나는 아픔을 느끼자마자 잠에서 깨어났을 것이고 분에 솟구쳐서 줄을 끊어버렸을 것이다. 다음에는 그들은 나에게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고 나에게서 어떤 자비도 바랄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나라 사람들은 황제가 학문을 장려하여 수학 방면에서 뛰어났고 기계공학 부분에서도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 그 나라에는 큰 나무나 커다란 물건을 운반하는 데 쓰는 바퀴가 여러 달린 기계가 있었다. 황제는 때때로 길이가 3m 정도 되는 전함을 목재가 자라나는 숲에서 건조하고 그리고 그것을 운반기구에 실어서 해안까지 300~400m 운반하게 했다. 나를 운반하려고 그들은 그 중에서 가장 큰 운반기구를 이용했는데 500명 정도 되는 기술자가 동원되었다. 그것은 나무로 만든 것으로서 높이는 땅에서부터 8cm이고 길이는 2m, 폭은 1m 20cm 정도가 되었으며 바퀴 22개로 움직이게 되어 있었다. 나는 앞서 함성 소리를 들었는데 기구가 도착할 때 소인간들이 내는 소리였다. 그 기구는 내가 상륙한 지 4시간이나 지난 후에 출발했고 나의 옆에 나란히 자리 잡았다. 그런데 커다란 문제가 생겼는데 나를 어떻게 들어서 그 위로 올리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제 그들은 30cm 높이의 기둥을 나의 몸 주위로 80개 세우고 붕대를 나의 목, 손, 몸뚱이, 발에 칭칭 감아서는 그 기둥에 붙들어 매고는 가장 힘센 사람들 900명 정도가 동원되어 모든 기둥 위에 달린 도르래를 이용하여 붕대를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해서 3시간도 되지 않아서 나를 그 수레에 태워 꽁꽁 묶어 놓았다. 그런 모든 이야기는 나중에 전해 들은 것이다. 그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나는 앞서 술과 함께 마신 수면제로 인해 깊은 잠에 떨어졌던 것이다. 이어서 황제가 관리하는 말들 중에서 가장 큰 높이가 12cm 정도 되는 말이 약 1,500마리 동원되어서 앞에 언급한 800m 정도 떨어진 수로로 나를 끌고 갔다. 그 이동이 시작된 지 4시간 후에 나는 우스꽝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잠에서 깨었다. 조그만 고장이 생겨서 수레가 서 있는 동안에 젊은이들 두셋이 자고 있는 나의 모양을 보려는 호기심에서 수레 위로 기어 올라와서 내 얼굴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는데 그중 한 사람인 장교가 자기가 갖고 있던 창의 뾰족한 끝으로 나의 왼쪽 콧구멍을 깊숙이 박았다. 그것이 지푸라기처럼 코를 간지럽게 했기 때문에 세게 재채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그들은 얼른 수레에서 내려버렸는데 내가 그처럼 갑자기 잠에 깬 원인을 안 것은 3주 후의 일이다. 우리는 그날 종일 긴 이동을 했고 밤이 되자 쉬었는데 경비병 500명이 반은 횃불을 들고서 그리고 반은 활과 화살을 들고서 내가 무슨 이상한 짓을 하면 쓸데없이 이상한 짓을 할 때 쏠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우리는 이동을 계속했고 정오경이 되어서 도시의 입구인 큰 문에서 200m 안까지 도착했다.
황제와 모든 신하들이 우리를 맞이하러 나왔는데 황제의 호위 장교들은 황제의 신변을 염려하여 그가 나의 몸 위로 올라오는 것을 제지했다. 수레가 정지한 곳에는 오래된 신전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그 왕국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는데 몇 년 전에 어떤 잔인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그리하여 신앙심이 깊은 그 나라 국민들은 그곳을 신성을 모독한 장소로 간주하여 모든 물건들을 치워버리고 일반 용도로 사용해왔다. 이제 그 건물에 내가 살도록 한 것이다. 대문이 북쪽으로 나 있는데 높이는 1m 20cm, 넓이는 60cm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 그 문 양쪽에 높이가 15cm 정도 되는 창이 있었다. 그 왼쪽 창의 안쪽에 쇠사슬 91개를 설치해 놓았는데 쇠사슬이 유럽에서 여자들이 차고 다니는 손목시계에 달린 고리만 했다. 그 쇠사슬은 나의 왼발에 메고 자물쇠 36개를 채워 놓았다. 대로변에서 6m 떨어진 그 신전의 맞은편에 높이가 1m 50cm 정도 되는 탑이 있었다. 나의 모습을 보려고 황제가 고관들을 대동하고 그곳으로 올라갔다. 나는 당시 그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고 후에 들은 이야기다. 그리고 나를 구경하려고 10만 명 이상 되는 주민들이 몰려왔다. 내가 눈을 뻔히 뜨고 있는데도 어떤 날에는 1만 명 이상 되는 주민들이 사다리를 이용하여 나의 몸에 올라왔다. 그런데 또 그런 행위를 금지하게 되었고 위반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엄명이 내려졌다. 내가 도망칠 수 있는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나를 묶었던 모든 밧줄을 끊어주었다. 그래서 울적한 기분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서서 걷는 것을 보고는 소리를 질렀는데 그 모습을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다. 나의 왼발에 묶인 쇠사슬은 길이가 2m 정도 되었기 때문에 나는 반원을 그리면서 그 공간 안에서 앞뒤로 이동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문 안쪽에 10cm 되는 곳이 베어 있었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갔다가는 들어갈 때는 기어 들어가야만 했다. 그래도 신전 안에서 몸을 쭉 뻗고 드러누울 수도 있었다. 일단 읽는 거는 여기까지. 네. 잡설이나 뭐 사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은 분들은 여기서 끊으셔도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서 만나겠습니다. 저랑 이야기 하실 분들은 더 들으셔도 돼요. 아마 그게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와, 벌써 몇 번째 녹음인지도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와, 녹음 기술은 언제쯤 제가 늘 수 있을까요? 한번 배우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진짜로. 되게 짧게 걸리버 연기를 한번 급하게 쫙 봤어요. 앞에서부터 뒤에서까지. 근데 260쪽인데 10가지 파트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은 한 개씩 해야겠다. 한두 개씩. 근데 이건 뭐랄까. 파트가 또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소인국 이야기, 또 어디 이야기, 어디 이야기를 해서. 일단은 소인국 이야기가 한 7개에서 8개 정도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20분이나 걸리네요. 한 파트를 읽는데. 근데 너무 길게 되면 또 이쪽 코너, 이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또 기다림의 시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20분씩 아마 한 파트씩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걸리버 여행기를 내가 만약에 3일에 한 번씩 이걸 녹음을 하면 걸리버 여행기를 다 읽는 데까지는 거진 3개월 내지 4개월이 걸리겠네요. 근데 만약에 책 읽어주는 부분이 인기가 있어진다 싶으면 더 늘어나는 거고 30분, 40분 더 늘어나는 거고 뒤에 부분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겠죠. 원래 청취자들의 욕구에 따라서 라디오 프로그램들은 바뀌는 거잖아요. 그쵸? 저도 충분히 바꿀 의지가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는 시를 읽었죠. 근데 시 좋아요, 더 읽어주세요 하면 네, 그런 의견을 피력을 해주세요. 후기나 이메일이나 인스타그램이나 그렇게 알려주시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제가 또 시, 뭐 김소월 시 괜찮죠? 이육사 시 다 정말 이쁘잖아요. 아름다운 시잖아요. 그런 시들을 제가 또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원래는 단 거 이야기 하기로 했죠. 근데 다른 이야기 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단 거 이야기로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되게 소중하니까요. 그쵸? 다음 시간에는 잘하는 일과 그리고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따가도 다시 말하겠지만, 일단은 알아두세요. 내가 잘하는 일은 뭐예요? 좋아하는 일은 뭐예요? 고민이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없어요.
이런 전공을 계속 갖고 가도 될까요? 하는 고민들을 알려주세요. 진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멘토링으로, 네, 네, 각설하고, 네, 다시 단거 이야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단거에 대해서 해주신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거, 시작은 뭐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올렸던 내가 애정하는 간식 시리즈 첫 번째, 휴게소와 열차역에서 먹을 수 있는 델리만주였죠. 델리만주, 냄새갱이라 그러죠. 어마어마한 냄새잖아요. 코갱이라 그러죠. 후각을 자극하는 그 달콤한 냄새. 근데 사실 먹고서, 끌려서 사 먹어보면 그 맛이 안 나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모양도 이뻐, 심지어. 그렇지 않아요? 정갈한 모양과 가득 차 있는, 가득 차 있지 않아. 그게 또 매력이에요. 그쵸? 델리만주는 안에 앙금이 거의 없어요. 더 많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하지만 뜨거운 걸 먹어본 사람은 알죠? 이게 앙금이 더 있으면 혀뎌요. 고객을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만드는 것 같은 걸로. 델리만주 이야기를 했고요. 좋아하는 단 거를 물어봤는데 DDONG GO 똥꼬 아이디가 자극적이에요. 치킨이 달아요? 맛은 있는데 단지는 잘 모르겠는데 단치킨들도 있죠. 달콤한 치킨 뭐가 있을까요? 양념치킨도 달콤하잖아요. 어제 먹었는데 맥주랑 장난 아니야. 오늘도 먹고 싶다. 진짜 장미리님이 밥 약속 잡을 때 유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착각하셨나봐요. 그래요. 러블리지혜님 항상 감사합니다. 러블리지혜님께서 단 거요? 초콜릿, 사탕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초콜릿일까요? 지연님께서 답글 해주셨네요. 허쉬 좋아하세요? 허쉬도 맛있죠. 옛날에 뽑기 하는 기계 있잖아요. 그걸로 영화관 아래에 있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에 지하에 게임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뽑기로 허쉬 큰 걸 뽑은 적 있어요. 사진도 찍히고 그랬는데 진짜 달았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네. 다음은 나미님께서 키세스 감칠맛이 아닐까요? 키세스의 매력은 감칠맛인 것 같아요. 작잖아요. 먹으면 그거 하나로 부족하단 말이야. 자꾸 먹어야 되는데 차지 않는 맛. 그렇죠. 보거스 아이디 바꿨죠 근래. 보거스 친구가 제 목소리가 제 목소리가 달다고. 고마워 친구야. 키세스 2번 투표 받았어요. 이러다가 키세스가 1등 차지할 것 같은데요. 2452 대전 시민이시죠? 24살 다시 52님께서 스트레스 받을 때 초코칩 쿠키를 초콜릿 우유에 말아 먹는데요. 하지만 먹고 나서 후회하신다는데 제가 가끔 했던 말 있죠. 12시 넘어서 먹는 치킨은 0칼로리예요 여러분. 먹어요. 다이어트는 포샵으로. 초코칩 쿠키 저는 서브웨이에서 주는 그 세트 쿠키가 진짜 좋아요. 너무 맛있지 않나요? 장난 아님 진짜. 끈적끈적한 쿠키의 맛. 한그레이스님이 오랜만이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오랜만입니다. 라디오 듣고 계시죠? 언급했어요 제가. CHA 제니 38님께서 악마의 잼 누텔라라고 하셨는데 누텔라 맛있어요? 제가 아직 못 먹어봤어요. 진짜 대전 촌놈이라 누텔라 누가 좀 기부 같은 거 해주면 농담이고요. 누텔라 진짜 맛있네요. 제가 아직 진짜 안 먹어봤어요 누텔라. 이게 막 여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다 퍼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안 먹었어? 잠깐 택배가 와가지고 엄마가 와가지고 제가 돈을 많이 벌면 스튜디오를 대여할 거예요. 거기서 녹음하겠습니다. 밥 먹었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밥 먹었고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8분입니다 밥을 안 먹을 수 없는 시간이죠. 네, 아무튼 누텔라 먹어보고 싶어요. SY0815님께서 초코가 들어가는 모든 것이라고 하셨는데 초코 들어가는 맛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왠지 이런 거에는
아닌 예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있지? 초코 들어가면 다 맛있나? 초코칩 쿠키, 초코 과자, 초코땡, 초코 뿌셔뿌셔 초코맛. 그건 맛없다. 진짜 그건 맛없다. 뿌셔뿌셔 초코맛은 맛없었던. 지금은 근데 안 팔죠? 못 먹어본 친구들이 수두룩할 거라고 믿습니다. 다들 평균 연령이 어리잖아요. 그렇게 보여요. RLAAL 김미 67876님께서 초콜릿 초코 과자. 다들 초코 좋아해요. 단 거 하면 초콜릿밖에 없나? 딸기잼도 있는데. 도현님께서 누텔라요 했는데 페레로시. 맞아 페레로시 안에 들어있는 게 누텔라죠? 몰랐어. 난 누텔라 먹어봤다. 네. 촌놈 아니에요. 대전 촌놈 취소. 누텔라 먹어봤어요. 리얼 베이비 제이님께서 누텔라 마카롱 촉촉한 초코칩 초코 위에 타먹는 초코첵스. 뭐 맛있어요? 초코첵스 초코 위에 타먹으면? 가끔 기숙사에서 타먹었는데 내 취향은 아니었던 걸로. 근데 누텔라가 인기가 1등이에요. 은지님께서 오랜만에, 제가 글을 오랜만에 썼기 때문에 오랜만에 남겨주셨는데, 레돈도 녹차 맛이요, 올리브영에서 팝니다. 사고 좀 후회했어요. 너무 달아요. 하긴 라이스 크리스피 얘기 또 나왔어요. 라이스 크리스피 달아요. 저는 감당하지 못할 법한 달콤함이었어요. 너무 달아가지고 입이 끈적끈적하니까 좋아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헬로JM님 아이디 바꿨네요. 헬로JM님께서 스니커즈 헤이즐넛 들어간 게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ABC 초콜릿이요. 한 봉지 사면 금방 없어져요 했는데, ABC 초콜릿 옛날에 그 막 타블로가 ABC 초콜릿으로 영어 공부했다 그러더라고요. 단어 만들어서 먹고. 부질없습니다. 네, 영어 공부는 잘 모르겠어요. 주혜님께서 수입과자 라이스 크리스피 얘기했는데 두 표예요. 라이스 크리스피 맛있나봐요. 아람짱님, 아람짱 누나시죠? 팀탐. 악마의 과자죠. 누텔라는 안 먹어봤는데 내가 이건 먹어봤거든. 이 팀탐 진짜 맛있었어요. 네. 진짜 팀탐 짱짱. 끈적거리고 바삭하고, 그리고 가격도 착해. 한국 과자와 다르게. 소연64님께서 트윅스 초코바요. 한동안 빠져 살았었어요. 저에겐 누텔라 같은 악마의 초콜릿이에요. 트윅스도 맛있죠? 출출할 때 너는 네가 아니야가 트윅스 아닌가? 잘 모르겠다. 트윅스 그 나눠 먹는 건가? 두 칸으로? 죄송해요. 제가 과자를 잘 안 먹어서. 네. 상준 친구가 달달하면서 씁쓸한 녹차 라떼 드신다는데, 허세죠, 사실. 그쵸? 단 거 물어봤는데 씁쓸한 거 대답하는 건 허세죠. 아무튼 단 거 얘기는 이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좀 기네요. 왜냐면 앞에 26분 정도가 책 읽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피드백을 듣고 싶어요.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스타일에 맞고 이런 거를 좀 들려주세요. 듣고 싶습니다. 까먹을 뻔했다. 다음 주제 뭐라고 했죠?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그 고민, 그런 것들 기루해서 사연 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베어킴이었고, 여기는 곰스타 라디오 1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사연은 pilsbear@gmail.com, feelsbear@gmail.com,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bear 밑줄 kim 밑줄로 다이렉트,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